안녕하세요. 건축시공기사를 강의하는 한석재입니다. 며칠 전 이번 130회 건축시공기사 합격자 발표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는데요. 다른 건설 관련 기사 합격률도 조금 좀 낮은 편이었지만 건축시공기사는 유난히 낮은 합격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험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또한 또 좌절을 하셔서 원래 계획되었던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왜 근본 건축시공기사 시험 합격률이 저조했는지 실제 출제자와 채점자이신 분들에게 제가 문의를 해보았고 또 앞으로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또 합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에서 합격자가 나오셨는데 이분이 평소에 답안지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공부에 대한 방향을 좀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30회 각 종목별 합격 인원인데요. 이번에 전체 합격 기술자들의 각 종목별 합격 인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아서 전반적인 기술사 합격률이 얼마 정도인지는 좀 확인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연도별 기술사 합격률 분석이라 해서 건축시공기사와 이와 쌍벽을 이루는 토목시공기사의 합격률을 분석을 해서 약 한 12개 연도의 합격률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의 합격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0회 합격자 답안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이제 현명한 방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부터 23년까지 12개 연도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3회 시험을 안 쳤기 때문에 3회 시험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각 종목별 합격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체 순번이 1번부터 42번까지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체 기술사는 84개 종목이 있고요. 그 종목 중에 매회 치는 시험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치는 시험도 있기 때문에 평균에서 한 반 정도인 42개의 종목이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축 안전, 구조, 기계 설비, 건축 시공, 그 다음에 화학류 관리 기술사까지 이렇게 42개의 종목에서 전체 평균된 기술사 합격률은 8,132명이 응시해서 525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6.46%의 평균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매년 이것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합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문의를 했던 내용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건축시공기사는 지금 합격자 16명이죠. 그리고 같이 보기로 했던 토목시공기사는 62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합격 인원수 차이가 거의 4배 육박하기 때문에 건축시공기사 분들께서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해명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린다면 첫 번째로 안전기술사는 합격률이 29명 합격이지 않습니까? 3%가 될 거고요. 기술사는 합격자가 7명이라서 1.86%입니다. 전통적으로 구조기술사는 합격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130회 이번에 봤을 때는 건축시공기술사는 합격률이 1.66%, 그리고 토목시공기술사 합격률은 6.67%니까 차이가 좀 나죠.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
합격률이 높다고 해서 쉬운 시험이고 합격률이 낮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토목 시운길사보다는 건축 시운길사가 훨씬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제가 뒤에 데이터와 그래프를 보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만약에 논리로 간다면 구조기술사가 제일 어려운 시험이겠죠. 사실 이제 구조기술사는 어려운 시험이긴 하지만 학부 때 역학에 관심이 좀 있다거나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 대학원에 석사를 마치시고 구조기술사 사무소를 가시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조기술사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세스를 밟지 않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시험마다의 성격과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적인 합격률을 가지고 쉬운 시험이다,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죠. 이번에 안전기술사도 사실 원래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는데 합격률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굉장히 좀 합격자가 적게 나오고 있는 편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에 또는 또 경기도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뭐 학원에서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이번에는 토목시운길사는 4분이 붙으셨고 경기도에서 그 다음에 안전에서는 1명도 못 붙으셨어요. 예, 그만큼 이제 어떤 시험에 따라서 그분들의 운명이 좀 많이 갈리긴 하는데 합격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이 되긴 하지만 일시적인 어떤 근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쉬운 시험이다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요. 설령 합격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것이 어렵고 쉬운 시험이다 만만한 시험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도별 건축 및 토목시운길사 합격률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12개 연도입니다. 2013년부터 23년까지 당연히 올해 3회는 제외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표에서 보다시피 건축시운길사는 전체적인 평균 합격률이 7.9%, 토목시운길사는 전체적인 평균 합격률이 9.1%입니다. 2013년부터 쭉 내려오시면 2023년까지 12개년도의 내용이 있는데 올해 유달리 합격률이 낮았죠. 그래서 1회, 2회 합격률을 평균하면 2.3%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최근에 10개년도 이상의 합격률을 봤을 때는 이번 시험 또 올해 시험 1, 2회가 가장 합격이 낮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토목은 어땠냐면 2014년도에 4.4%였으니까 그때도 합격률이 지금보다는 건축에보다는 높았지만 비교적 좀 낮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합격률이 전반적으로 이제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유심히 보실 것은 2010년도 17, 18, 그 다음에 19, 20년도를 보시면 건축의 내용이 합격률이 10.4%에서 거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당시 합격률이 비교적 10% 내외의 높은 합격률을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토목시운길사는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좀 합격률이 좀 낮았지만 최근에는 좀 많이 높아져서 합격률이 좀 이렇게 많이 좀 1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본 토목시운길사도 지금 평균을 따졌을 때는 5.6%니까 많이 좀 이렇게 낮은 편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건축이든 토목이든 안전이든 구조든 전반적인 합격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출제자 겸 이제 채점자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한테 심리적인 부담을 드리고 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드려도 되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일부러 전화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알아봐 달라.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저도 오해 소지가 없는 그런
어떤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알아봤더니 특별히 이번 건축시행기술사 합격률이 저조한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유난히 쉽게 출제되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위주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제가 너무 이제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변별력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비슷한 답안 중에 유난히 좋은 답안만 고르다 보니까 합격률이 그렇게 적게 나왔다라는 말이고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두 번째 내용은 결국에는 뭡니까? 재채점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출제위원들께서 많이 바쁘다는 건 제가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아마 재채점은 못 하신 것 같고, 사실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5%에서 10% 사이를 합격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합격률이 전반적 합격률이 그 범위 내에서 합격률 유지가 되는데 사실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를 쉽게 했을 때 변별력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답안을 쓰신 분 아니면 그리고 특이한 답안을 쓰신 분이 아니면 굉장히 좀 이렇게 합격 점수까지는 가지 못하시는 그런 아쉬운 결과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그 도표를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건축시공기사 합격률하고 토목기술사 시공기술사 합격률입니다. 먼저 이제 그 왼쪽 오른편은 지금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래프의 이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겹쳐서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따로따로 보도록 하면 2013년도에서 2015년 가면서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다가 10년 정도, 17년도 계속 올라가서 쭉 갔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조금 상승 상승을 하죠. 뭐 이 시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직전이었고 21년 오면서 급강했습니다. 네, 이것은 코로나를 그 시절을 지내면서 실질적으로 학원에서도 강의가 안 되고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여건들이 안 됐던 분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응시자도 줄었을 거지만 당연히 합격률도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코로나 직후인 2022년에 합격률이 좀 다소 늘었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사실 합격률이 급강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지금 왼쪽에 있는 건축시공기사 합격률의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합격률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토목시공기사 합격률 넣어보시면 역시 2014년도에 뚝 떨어졌다가 2015년, 16년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2019년도에는 굉장히 합격률이 14%를 넘는 굉장히 높은 합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토목시공기사는 그 당시에는 좀 많은 어떤 인원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직하하다가 이번에는 더 떨어진 형태이니까 토목을 계속 공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건축시공기사와 함께 굉장히 합격률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제 응시 인원이 토목하고 건축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합격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건축시공기사 합격률이 토목보다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제3, 제4 말씀드리지만 합격률이 높다고 해서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토목도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터널과 같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공학적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눈에 봤을 때 토목이 좀 쉽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성급한 판단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각각 기술사가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서로 그 협업하는 과정에서 시너지를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합격률 단순 비교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응시 인원에 대해서는 좀 봤어요. 응시를 보니까 이것은 건축하고 토목은 좀 많이 좀 다른 양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건축시공기사는 2,500명 전후로 하다가 지금 2,000명 전후까지 떨어져서 지금은 많이 좀 조금 준 상태고요. 토목시공기사는 4,000명이 넘다가, 그러니까 한 해가 4,000명이 넘는다는 뜻이죠. 1, 2, 3회 시험점을 합한 인원이 하다가 2015년에 급강을 하고 유지를 하다가 지금 건축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응시인을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 토목 시장이 줄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전문화된 시장에 있어야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활용도가 좀 이렇게 낮은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시공기사가 필요한 부분에서 그 활용도가 좀 낮지 않았나 생각 들어서 앞으로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기사를 어렵게 취득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어떤 활동 명령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건축이나 토목의 각 협회, 기술사 단체들이 해야 될 또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023년은 인원을 봤을 때는 이제 한 회가 3회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인원이 좀 줄고 있다. 응시 자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기기적으로 한번 묶어 보니까 처음에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지금 보면 토목이 위에 이제 그 보라색 그래프고 이제 파란색 이제 그래프가 이제 건축인데 건축이 2021년도에는 합격률이 좀 더 높은 정도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낮았고요. 지금은 거의 사실 다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사 합격을 위한 학습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답안의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는 내용, 분량, 형식에 있어서 예전에 썼던 답안들을 그대로 답습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기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 있고 좀 뛰어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량도 늘릴 수 있다면 좀 늘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 문제 답안의 업데이트 변경인데 1번과 같은 어떤 내용이 있다마는 기본 문제, 기본 출제했던 문제는 예전의 답안의 형태로 가서는 차별화가 힘들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답안을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기존의 답안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걸 좀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하셔서 좀 차별화된 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현장 경험을 반영한 답안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기술사 시험이 이제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 안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이 있었는데 답안의 내용은 현장 경험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어떤 학습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쪽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그만 이제 지금은 채점자들이 이런 어떤 현장 경험이나 다양한 어떤 거기서 오는 체득한 어떤 것들을 답안에 녹아내었을 때 좀 열심히 보시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과하지 않은 선에서 주어진 답변할 때 적정하게 자기의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얼핏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여러 챕터를 넘는 입체적인 답안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기 단축이라고 이야기하면 초고층의 공기 단축이면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법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공법들 말고도 공기 단축을 위한 기본적인 총론에서의 공기 단축 기법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지만이 챕터를 넘나드는 답이 되어서 구성이 좀 훌륭하게 됩니다. 이런 답들을 원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합격하신 분의 말씀을 잠시 좀 들어보면 답을 쓸 때 최선을 다해서 쓰는데 알고 있는 내용은 최선을 다해서 좀 모자라더라도 챕터를 넘나들지만 공학적인 지식과 상상력을 보태가지고 최선을 다했었다.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거기서 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기술사 공부하실 때는 기존에서 학원이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학습 자료 외에도 자기만의 특화된 어떤
답안을 통해서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합격자가 나왔는데 16명 중에 과연 어떤 분이 답안을 쓰신 분이 합격을 하느냐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지난해 그 25명 합격할 때도 저희 반에 2명 나왔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제 10명도 안 되는 조그만 소수 규모의 반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 나와서 이제 저희는 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또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몇 분이 더 계셨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합격률을 좀 낮게 잡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의의 피해를 본 어떤 케이스가 돼서 합격자도 참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좀 이렇게 이번에 아쉽게 떨어졌던 분들은 참 제가 좀 저도 미안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제 또 일이라서 좀 많이 좀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많이 좀 공부를 하고 계신 수험자분들께서도 힘내시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그때 그 채점자분들께도 제가 이제 그 분하고도 제가 논의했던 내용 중에, 확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일부러 인원을 줄이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다면 지금 이제 추세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인원은 좀 줄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이제 맞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말씀대로 한다면 뭐 이번에 세 번째 시험 때는 인원이 지금보다는 확실히 늘 거라고 보지만, 또 그분들의 성향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적게 뽑아줬으니까 이번에 막 100명 이상씩 뽑아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만큼 뽑아준다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분위기 아닐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합격자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이제 그 이번에 합격자의 교시별 점수입니다. 지금 바로 왼쪽 하단부에 눈에 띄는 게 평균 점수가 60.16입니다. 아주 합격하기 딱 좋은, 아주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시는데, 영역 1번부터 4번까지 돼 있는데, 영역 1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용어 문제고, 2, 3, 4가 이제 서술 문제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180점이 넘어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60점 이상이잖아요. 왜냐하면 3명이 채점하기 때문에 60, 60, 60이면 180이 돼서 평균 이제 60점이 되려면 180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1점, 174점, 176점, 181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그 교수의 점수가 일괄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180점 초반대 이렇게 쪽에 1, 2, 3, 4 이렇게 교시가 간다. 그런 케이스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1, 2, 3, 4 교수 중에 하나는 190점대가 나와야 되고, 2개 이상 나오면 어진간하면 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자들이 190점대가 하나는 나와야 된다. 그것이 용어 됐든 서술이 됐든 뭐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분은 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잘 하신 분인데,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영역 2, 3, 4를 봤을 때 서술입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한 분이 줄 수 있는 점수가 25점이거든요. 한 문제당. 무슨 말이냐면 4문제니까 100점이 되겠죠. 25 곱하기 4니까 100점이 되겠죠. 그게 이제 3분이니까 300점입니다. 그래 본다면 거기서 봤을 때 지금 상체조의 오른쪽 맨 하단부에 보면 174, 176, 181이 있잖아요. 그러면 2, 3, 4교시 중에 지금 그 서술에서 점수를 넘긴 거는 4교시밖에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다시 중간에 있는 그림 보시면 문항을 보시면 43점, 45점, 44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60점 만점에 이게 45점이 평균 60점이 되는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점수가 조금씩 모자란 거야. 42, 43이. 지금 영역 4에서 47점, 45점 이런 점수 나왔기 때문에 겨우 181점을 넘긴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점, 1점, 1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서술을 답을 쓰실 때
요게 하나가 조금 더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1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게 한 두세 개만 누적이 되면 바로 당락에 포인트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쓰셔야지만이 답안의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습니다. 결국에는 1점을 더 받는 것이 뭡니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영역 1이라는 것은 용어에서 보면 지금 18점, 17점, 20점 나오잖아요. 이건 더 쉽죠? 이거는 10개, 그러니까 100점이니까 10개니까 하나에 10점이에요. 그럼 10점을 줬는데, 그 30점 만점이겠죠. 그 10점이 3개니까. 3분이서, 그러니까, 채점을 하니까. 그럼 30점 만점에 18점이면 그게 60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20점이면, 그게 60점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18점, 17점, 20점, 19점 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갔을 때 문항 12에서 22점 이렇게 고득점이 나오기 때문에 191점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왜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냐면 합격자들의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제가 수업할 때 64점짜리도 뭐 나왔는데 지금은 점수가 높은 분들은 많이 높게 받으시고 낮으신 분들은 좀 이제 조금 낮게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합격자 또는 이제 전체 점수의 분포도가 예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3, 제4 강조하는 것은 한 점 한 점이 소중하기 때문에 시험 칠 때 굉장히 이렇게 좀 신중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 치셔야 되는 것이고 궁금하셨던 답안을 보여드리죠. 굉장히 답안을 잘 쓰시죠. 이분이 지금 우측 상단부에 보시면 이제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이제 불과 몇 달 전인데 제가 그렇게 날짜를 적어두고 시간을 적으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언제 그 답을 썼을 때 몇 분 정도 걸려서 답을 썼다는 게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 쓰시면 그게 한 두세 달 지나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내가 몇 분짜리로 답을 쓸 수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리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이제 몇 분 만에 답을 썼다. 이분도 사실은 1교시를 191점처럼 굉장히 높고 좋은 점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잘 하신 분이지만 평소에 답은 평소에 20분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보시면 15분이죠. 지금 왼쪽이 두 개는 1, 2, 3, 4, 5, 5개를 썼고요. 맨 오른쪽에 1, 2, 3, 4. 오른쪽에 1, 2, 3, 4 쓰시는 게 일반적인 답안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답안의 형태를 쓰더라도 이분도 10분 내로는 답을 못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제 과제를 하시는 것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제를 해 오신 거니까 당연히 이제 좀 참조도 하시고 시간도 걸렸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계속 연습이 들어가서 시간 관리와 분량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분은 워낙 이제 그림을 잘 그리시고 뭐 자질을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데다가 이번에 전략은 뭐냐면 1번부터 4번까지 쓰는 게 아니고 1번부터 5번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이제 시간상 문제가 있어서 1.5페이지를 못 쓰니까 한 페이지 내에서 4개가 아닌 5개를 쓰겠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표를 보시면 중간에 위에 이제 이제 구분 비교표가 없고 바로 칸을 나눠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전략이 있고 또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사실 볼펜도 2가지 이상 썼습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답안을 잘 쓰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은 답안을 정확하게 외우고 계세요. 강의 시간에 물어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정확한 대답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 실력에다가 이렇게 답안의 구성의 내용,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울려져서 어떻게 차별화될 것인가 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이분은 또 글씨도 되게 잘 쓰시는 편이고 빠르게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굉장히 고시만큼 어려웠던 시험이었을 경우에 통과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들은 답을 보면 이걸 한 번 더 보면 이게 이제 서술 문제인데 서술 문제는 뭐 화려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 답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그리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바로 캐치를 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땡겨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시험에 대한 감이 있구나.
이번은 재주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제가 기대가 컸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뭐 이렇게 점수를 합격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그림도 있고 표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화려하게까지 쓰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이번은 아마 시간을 제가 봤을 때 1시간 이상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답들을 쓰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25분 내에 써야 되니까 내가 이제 그 며칠 날 몇 분 만에 썼다는 것을 항상 기록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 답을 잘 썼으면 다른 답들도 좋은 답을 해서 이제 다른 색깔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놓고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예.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또 모의고사 봤으니까 잘 쓰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로 시험 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좋은 답들은 거의 암기가 된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고시도 그렇고 사법고시도 그런 식으로 시험 칩니다. 시험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패턴 문제 답안을 다 외우고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뭐 너무 화려한 답을 보시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는 어떻게 쓰나, 그림도 안 좋고 글자도 더더욱 안 좋은데. 근데 요걸 좀 말씀드리면 이게 다른 분들의 답안지 사례인데, 그분들 지금 앞에 있는 합격자의 답안에 비해서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답을 잘 쓰셨죠. 이 정도 하시면 사실 합격자의 답입니다. 이번에는 좀 워낙 합격자가 좀 이렇게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너도 놀란 것은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뭐 오른쪽에 있는 답들은 저희 반에서 첫 번째 시험 치는 분 또는 두 번째 시험 치는 분들의 답이에요. 예, 첫 번째 한 번도 시험 안 치시고 오신 분들은 답은 오른쪽 겁니다. 맨 오른쪽 거. 놀랍지 않습니까? 맨 왼쪽 것도 마찬가지네. 그러면 이런 답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기본적으로 다른 좋은 답들을 참고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내 거로 만들어 와야 됩니다. 처음부터 책을 베껴서 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베끼지 마시고 주위에 좋은 답들을 보시고 단 한 번에 바로 상당한 수준의 레벨의 답을 쓸 수 있는 레벨까지 가셔야 돼요. 그것이 외워지느냐 안 외워지느냐, 그리고 그것을 안 보고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가야지, 처음부터 수준이 낮은 답을 계속 쓰고 있어서 언젠가는 뭐 답안의 수준이 올라갔지 하면 그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셔서 합격을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열심히 보셔야 되고, 모의고사 열심히 보시려면 장판지 잘 만들고, 장판지 잘 만들려면 강의를 잘 들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가되 그 내용들이 그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답안지로 가는 내용들을 장판지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장판지 내용이 사실 판서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야 공부하기 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판서가 가잖아요. 판서에 이 내용을 옮겨 놓으면 이게 다 답안지들이에요. 들어갈 답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자기만의 장판지를 만들면, 지금 여기 보시지만 답들이 뭐 장점, 단점, 문제점, 대책 이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장판지에 적어놓고 외우시고 그것이 바로 답안지로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계속 공부를 해서 개념적으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답안을 새로 구성하고 만드는데 그게 창작의 고통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새로 만들어야 되고 공부를 안 했던 내용을 현장에 맞춰서 답을 쓰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답도 좋지 않습니다. 분량 조정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런 수업을 통해서 실제적인 답안의 형태를 먼저 보시고 그것이 장판지로 가서 그것을 암기를 한 이후에 그게 기본 문제로 갔을 때 답안을 썼을 때는 그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답안을 써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가셔야 기본적인 컨텐츠 점프가 된다. 그래서 한 번에 실력이 올라가셔야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로 단계를 못 밟아 이렇게 단계가 있어야지만 꼭 올라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10명 중에 한 두세 분은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조금 초기 한두 달 정도 고생만 하시면 점핑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 수준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분량 조정, 그 다음에 시간 조정,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차별화 전략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밑바닥부터 쭉 올라가면 답안이 작성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앞으로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서 참조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시험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답안들을 많이 구성해 놓고 준비를 해서 그것이 암기되고 갈 수 있도록 실전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격률이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이거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갖는 어떤 경우라 생각하시고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시고 좀 힘들다 하시더라도 기운 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서 제가 드린 몇 개의 메시지를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댁에서도 혼자서 공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